항상 먼저 이렇게 넓게 보라고 했어요. 이 지문의 길이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지문의 길이, 그리고 문단은 어디서 끊기는지, 이렇게 크게 보라고 했어요. 근데 문단은 그렇게 많은 문단은 아닌데, 중간 부분의 길이가 좀 길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글의 소재를 보니까 과학에 관련한 어떤 과학 지문이구나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과학 지문은 앞에서 경제 지문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과학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거고, 공부할 때 사회보다 과학이 더 어려운 거고, 우리 국어 지문에서는요, 과학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 순서만 따라가면 돼요. 순서를 잘 따라가면 돼요. 지문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따라가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앞에 채찍 효과다 뭐다 이거는 막 이해해야 되잖아. 왜 멀어질수록 이게 주문변경 폭이 왜 크는지, 박스 단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잘 순서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 드릴 테니 한 30초 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첫 문단은 항상 뭔가를 제시해주고 어떤 내용을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6줄 정도 되니까 뭐 내용은 길지 않으니까 한 번에 처리도 되지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손이 움직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나눠줘야 될까? 이 문단을 둘로 나눈다면. 그러나. 자, 이런 그러나와 같은 이런 표지들을 접속부사예요. 우리 품사 보면 접속부사예요, 얘네들은. 품사에서는 부사 중에서도 접속부사고,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는 뭐 접속어, 접속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접속부사이고 얘를 다른 말로 연결표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 표지의 뜻은 뭐라고요? 표지라고 하면은 표지, 책의 겉표지 아니고 표시하는 지점, 표시 지점. 글을 지금 어떤 식으로인가 연결해주는 그 표시 지점이잖아. 그럼 그러나는 어떤 식으로 연결해줘요? 앞과 내용의 글이 서로 반대의 느낌으로 연결해주죠. 그러나 이러면. 그럼 어떤 부분이 좀 반대가 됐어? 자, 요 스테노와 스미스가 이 지질학적 연구를 얘기하면서 시간 촉도 확립이 됐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떻게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된지 얘기해 줄 수 없었어 라는 게 문제점이지.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업적이었을걸? 이 사람들이 잘한 점?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뭔가 잘했어.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었어. 근데 문제점이 얘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해결을 못했던, 해결이 아직 안 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뒤에 거를 예측해 볼까? 이런 문제점을 그냥 두면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해결. 그래, 이걸 한번 해결해 보러 갈까? 그런 느낌이 있는지.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한 30초 정도. 바로 해결해 주는 느낌이지? 아닌가? 좋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우리가 순서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야. 과학에서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게끔 연도 표기를 어떻게 해주니? 연도 표기 앞 1문단과 2문단 차이점. 19세기 1905년. 그러면 자, 19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아야 되는 세기는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야? 1900년. 아니지. 1801년부터 1900년까지가 19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세기 구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1905년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네들 그냥 똑같은 시대거든. 어, 아까 그냥 우리 헷갈리게. 이거 여러분들 낚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럼 얘들아 1905년은 몇 세기라고 해야 돼? 20세기. 그렇지. 20세기 초라고 하니까 벌써 100년, 세기는 얘들아 100년 단위라는 거 알죠? 네. 여러분들 몇 세기에 태어났니? 21세기. 21세기. 그거 봐. 나랑 100년 차이가 나. 세기로 따지면 그치 한 세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기가 뭔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세기를 얘기했을 때 이게 왜 1년부터 얘기를 하면은 얘들아 0001년이 1세기가 시작된 거지. 요 1세기 시작. 그래서 1세기의 말은 0100까지가 한 세기, 1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온 거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한 100년 지난 거죠. 그렇죠? 100년이 지나서 해결된 거예요. 이게 뭐 문제화되진 않지만 뒤에 가서 뭐 좀 중요한 내용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끔 이렇게 준다니까. 사람 이름 러더포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국어를 할 때 이런 지문에 나오는 사실 이런 연도나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러시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러시 아저씨가 이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러더포드는 뭐를 이용했대요? 그럼 이거 방사선 동위원소 우리는 알아 몰라 지금? 모르죠. 오케이. 그럼 모르는 거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놔. 왜냐면 이 언어에 대해서 얘가 명사지 않니? 맞아요. 그쵸? 체언이잖아. 우리가 이 명사의 의미를 모르는 건 괜찮아요. 지문에서. 근데 어디에 의미를 모르면 큰일 나면 서술어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거는 좀 지문 읽을 때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봐. 우리가 이 명사에서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름이 본질을 얘기해 주진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잠깐 다른 얘기. 진호의 이름, 진호 예를 들어서 미안해. 진호의 이름에는 진호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니? 아니요. 아니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름 따로 사람 따로지.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막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는 못해. 그 명사의 느낌은. 근데 서술어는 다르다. 서술어는 그것에 대한 특징 설명해 주는 거야.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쭉쭉쭉쭉쭉 생각이 돼갖고 진호 잘생겼잖아. 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다 오잖아. 서술어의 느낌은 왜 이번에 파마도 잘 됐고 웃자고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우리 스님보단 낫잖아. 웃자고 얘기야. 스님도 머리가 자라면은 잘생기잖아. 잘생겨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서술어 아니 야 누구보다 낫다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잖아.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술어의 느낌은요. 여러분들 서술어의 느낌은 그 대상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서술어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어휘 공부할 때 항상 서술어는 집중적으로 봐봐. 근데 그 서술어에 한자어가 들어갈 때 힘들어. 그치? 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의 연대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뭔가를 성공을 했대요. 연대 측정을 성공했대요. 그럼 이 연대라는 거는 연대 반대니까 고대에도 있나? 아닌가? 연대는 뭘 얘기한 걸까? 그 시기를 측정했다라는 얘기겠지? 연대 고대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에 연대의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건 방법이네요. 그렇죠? 요거 방법이고요.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은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있죠. 방사선 동위원소. 이게 내용의 중심이네요. 이것만 정리되면 됐을 거예요. 이 문단에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했대요. 아직 뭐 어떻다 저쩌다 얘기 안 했잖아. 그치? 특징 설명도 안 했잖아. 그냥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라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 이런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겠지. 여기부터 여러분들 아주 힘을 단단히 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여기는 시간 제가 2분 늦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분이나 드렸던 이유는 좀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방사선 동위원소에 도대체 어떤 특성 활용해서 이렇게 측정한 거냐? 이거 이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이용한 거냐?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알고 가지? 방사선 동위원소가 뭔지 이거부터 우리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요 이름은요. 사실 요 이름의 한자 어휘를 알면 여러분들 한자 공부를 했으면은 이거 벌써 해석이 됐어요. 동위원소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 이 동위는 뭐냐? 동.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찍었죠. 뭘 찍어? 그 같다라는 거야, 맞아.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의 중심에는, 자, 원자의 중심을 우리는 원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분자라는 거지. 양성자와 중성자. 잠깐만, 이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대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 양이라는 단어는 근데 뭡니까? 플러스지. 그치? 양성자의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대. 이 양성자 수가 원소를 결정하는구나. 탄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몇 개? 6개. 탄소는 8개. 근데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자, 같은 원소라면 탄소라고 하더라도, 혹은 산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이제 중선자는 어떻게 된대요? 중선자는 서로 다를 수도 있대. 이거는 중성자가 차이가 발생한대요. 같은 원소인데도. 같은 탄소에도 그럼 중성자가 어떻게 돼? 6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4개로 가면 안 된다. 3개로 가야지. 이 지문의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자, 탄소에도 8개의 중성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대요. 개수가 다르대요. 자,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위원소는 이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탄소 요 양성자 6개짜리 양성자에 중성자가 6개 있는 애냐 혹은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애냐, 얘네들은 동위 같아. 이 탄소로서는 같지만 서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중성자의 차이가 있는 관계를 우리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탄소 12의 경우는요 12개네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12개예요. 탄소 얘네들은 12가 되죠. 근데 탄소 14는 중성자가 8개. 이렇게 8개. 그럼 얘는 탄소 14가 되네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가 갖는 위치가 좀 달라지지, 중성자의 개수가. 여기서 설명은 안 됐지만 이 방사라는 단어는 뭘까? 방사성이니까 그런 성질을 지닌 거지. 얘들아, 방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방사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이거는 뭐 마차의 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요 핵심에 대한 요 원소가 폭발을 하면 팡 하고 터지면 빛이 어떻게 터지니? 그치? 팡 하고 한쪽으로만 가? 아니요. 터져요. 그렇죠. 이 빛이 이렇게 퍼지지. 네. 그럼 이렇게 퍼지는 얘를 마차의 바퀴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방사대다라고 해요. 이거 나 우길기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사라는 의미는요,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느낌을 방사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팍 하고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거. 그걸 방사라고 얘기해요. 그런 성질을 가진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설명을 가지고 그래 동위원소 뭔지 알았어. 그럼 도대체 동위원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야. 문단의 그 느낌을.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밑 옆에다가 빈 공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서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몇 부분으로 끊겨요? 혹시 끊으신 분 두 부분 아니면 세 부분? 그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지만 세 부분 어디서 끊어봤어? 불안정 원소들이 있다. 불안정 원소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그리고 핵붕괴라고 한다. 응? 핵붕괴라고 한다. 핵 붕괴라고 한다. 아, 여기서? 그럼 네 부분으로도 끊을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끊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끊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 부분에 있는 요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볼까? 요 단락.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르는 성질이 있다. 그냥 이해가 되죠? 네.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수가 너무 많거나 그 반대 이유로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원자의 상태가 그 반대 이유라는 건 무슨 이유일까? 그렇지.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적은 거. 수가 안 맞는 거. 그러면 아까 탄소 6은 한번 앞에 있는 거. 탄소의 원자핵이 6개죠. 그리고 중성자, 미안해. 원자라고 하면 안 되지. 양성자라고 해야죠. 중성자가 6개예요. 그럼 얘는 안정한 거니? 이건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양성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으면 안정한 거지. 두 개는 숫자가 똑같네. 그럼 이건 안정적이네. 그럼 읽으신 분들한테 질문. 안정적인가 붕괴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응? 일어난다고 누가 했어? 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왜 안 했어? 얘들아, 붕괴 일어날까? 붕괴가 왜 일어난대? 붕괴가 왜 일어난대? 수가 안 맞으면 일어난다고 했지. 네. 아, 수가 안 맞으면 붕괴가 일어나. 그럼 얘는 붕괴 안 일어났지. 안정적일 때는 붕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탄소, 중성자가 8개인 탄소 14를 얘기했지. 자, 이 탄소 14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 맞네. 불안정적이네. 그럼 얘는 붕괴가 일어나요. 붕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대? 중성자의 이 개수 하나가 뭘로 바뀌어요? 양성자로 바뀐대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가 돼? 7개. 그리고 중성자는 7개. 7개. 그럼 얘는 이제 안정적이네. 네. 그럼 이 붕괴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화를 되면 근데 우리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했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얘들아 원자가 결정된다고 했지. 원자의 성질. 이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원소의 종류가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양성자가 7개니까 얘는 더 이상 탄소는 아니니? 얘는 탄소가 아니겠네? 그래서 뭘로 바뀌었대요? 질소 14로 바뀐대. 요 말이 이제 요 말을 정리한 거잖아. 이렇게 읽었어? 네. 불안정한 원자색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때 방사선 방출이 팍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잃고 안정화 상태로 가고요. 그렇게 방사선 붕괴 혹은 핵 붕괴가 일어나서 동위원소는 방사선 붕괴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늘소 14로 아예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모원소는 누구? 탄소가 모원소고 자원소는 모와 자의 의미는 뭘까? 엄마와 아들. 엄마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바뀐 거는 자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 변화 과정을 우리는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중간에 포인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또, 와, 이거 내용 되게 길다. 내용 기네. 자, 이거는 4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문단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특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일정 시간에 따라서 모원소와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모원수 누구였어? 탄소. 이 탄소의 개수가 줄어드네. 일정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탄소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반감기. 자, 반감기라는 단어 혹시 이해되니?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 반감기.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은 반감기네요.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자, 탄소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면 누구의 개수는 늘어나야 돼? 질소의 개수는 늘어나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질소는 있었을까, 얘들아? 처음에는? 여긴 질소는 없었겠지. 근데 탄소가 개수가 줄어든 만큼 질소는 늘어나요. 그리고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원래 탄소 개수가 예를 들어보자. 탄소가 10개 있었어.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반감기에서는 반으로 줄어드니까 탄소는 몇 개가 돼? 5개. 질소는 몇 개가 돼? 5개로 늘어났겠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반감기에서. 남은 또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든대. 그러면 다음 반감기를 또 가보자. 두 번째 반감기예요.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탄소 개수 몇 개? 2.5개. 자, 그러면 질소 개수 몇 개? 7.5개. 이렇게. 세 번째 반감기까지 갔네. 진짜 잘못했네. 세 번째 반감기는 그래. 근데 이 정도는 되지, 여러분들. 그래, 해보자. 2.5개 반은 1.25개. 7.5개, 7.5, 이 줄어든 만큼 더해주면 8.75개. 그래, 이 정도는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관계 맞아? 4분의 1, 8분의 1. 처음에 기준에서 4분의 1 맞니? 이 두 번째 반감기는 10개가 2.5개가 되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1.25개가 나오면 8분의 1 맞아? 이렇게 되죠? 네. 8분의 1. 그리고 자원소와 모원소의 비율을 따지니까 1대1, 3대1, 7대1. 요 숫자도 이해가 돼? 자, 5개와 5개는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1이죠. 그렇죠? 1대1. 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준 거고. 2.5대 7.5는 1대 3. 1.25대 8.75는 1대 7. 요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 관계만 이해하면은 이 지문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다만에서 또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 이제 다만 반감기가 원소에 따라 다른데 그런가 봐. 이건 특징이죠.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르다. 근데 탄소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몇 년 걸려?
5,700 뭐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았다는 거지? 5,730년을 기다릴 수는 없을 텐데. 근데 그런 과정들은 아직 얘기는 안 했죠. 물론 궁금해할 수는 있어. 근데 지문에서 얘기 안 나온 거는 문제화되지 않을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포타슘은 13억 년 걸리고 우라늄은 44억 년이 걸린대요.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그걸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과학의 요 원자공학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의 뭐가 돼요? 특징이 되겠죠. 이 특징 되게 중요해요. 보통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우리 끓는 점, 녹는 점도 바뀌지 않니? 근데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따라서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대 추정이 아까 1문단에서 나왔던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되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실제로 연대 추정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연대 측정법이 동원될 수 있었다라는 핵심 기술이었네요. 가령은 또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 40을 함유하고 있고 그 원소가 외부의 유입이나 유출, 변성작용을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1대3이에요. 그러면 몇 번째 반감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반감기니까 얘는 포타슘은 13억 년이죠. 13억 년 두 번이 결합된 26억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예시를 보면서 정리하고 있네요. 이 암석은 26억 전에 만들어졌어.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됐니?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5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이번에 먼저 풀어보세요. 내가 질문의 문제의 의도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한번 해봅시다.